안녕하세요. 혹시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쓰실 때요. 왜 사용자마다 내는 돈, 그 수수료가 다른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비대칭 가격 구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거요? 네, 플랫폼들이 성장을 위해서 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쓰는지, 특히 에어비앤비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가격 책정의 비밀, 이걸 좀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가격 구조는 뭐랄까 그냥 임의로 정해지는 게 절대 아니죠. 플랫폼이 특히 초기에 겪는 그 닭과 달걀의 문제, 이걸 해결하고 성장을 확 끌어올리려는 핵심 전략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 그룹에게 혜택을 주고 또 어떤 그룹에게는 비용을 부담시킬지 이걸 결정하는 게 어찌 보면 플랫폼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닭과 달걀 문제요? 누구를 먼저 모으느냐? 이거군요. 자, 그럼 바로 에어비앤비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에어비앤비, 그 시작이 재밌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디자인 학회 때 호텔이 부족해서 창업자들이 자기 집 거실에 에어베드 놓고 아침 식사 주고 뭐 그렇게 시작했다는데. 근데 이용하다 보면 숙박 요금 말고 붙는 수수료가 생각보다 좀 높아서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이용객은 10% 넘는 수수료를 내는데 집주인은 한 3% 정도만 낸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그 닭과 달걀 문제 때문입니다. 아,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을 딱 시작할 때 여행객을 막 끌어들이기 전에 먼저 숙소를 제공할 집주인, 이분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했거든요. 그렇죠. 집주인이 없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먼저 공간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집주인에게는 아주 낮은 수수료, 그러니까 3% 정도만 부과해서 여기 와서 숙소 등록하세요 하고 참여를 유도한 거죠. 만약에 집주인한테 높은 수수료를 불렀다면 그분들은 아마 다른 플랫폼, 뭐 예를 들면 크레이그리스트 같은 데를 그냥 썼을 수도 있고요. 그랬다면 에어비앤비는 충분한 숙소 확보에 실패했을 수도 있죠. 아하, 일단 집주인부터 확실히 모으자? 뭐 이런 전략이었군요. 그럼 이용객들은요? 왜 10%가 넘는 어떻게 보면 꽤 높은 수수료인데 이걸 기꺼이 내는 걸까요? 그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호텔에서는 좀 경험하기 힘든 그런 독특한 숙소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편리함, 이런 거에 가치를 느끼기 때문일 수 있고요. 그렇죠. 현지 느낌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호텔도 최종 결제 금액을 보면 세금 붙고 봉사료 붙고 하면서 10% 넘는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그 최종 가격을 봤을 때 소비자들이 와, 이거 너무 비싸다, 이렇게 꼭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아, 최종 가격 기준으로는 비슷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이용객들이 보통 최종 가격에는 민감해도 그 안에 뭐 수수료가 몇 퍼센트인지 이런 거 자체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결국 플랫폼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확보해야 할 그룹, 가장 중요한 그룹에게 확 혜택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른 예시도 있을까요? 이런 구조? 물론이죠. 아주 많습니다. 신용카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용카드요? 네. 우리라템 카드 사용자는 보통 연회비가 없거나 적잖아요. 오히려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받죠. 이게 서브시디 사이드예요. 반면에 식당이나 가게 사장님들, 가맹점은 우리가 카드 긁을 때마다 수수료를 내시죠. 이쪽이 돈을 내는 쪽 머니 사이드고요. 아, 그러네요. 우리는 혜택 받고 가게는 수수료 내고. 그렇죠. 비디오 게임기도 비슷해요.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 본체는 거의 원가나 그 이하로 팔기도 하거든요. 이게 서브시디 사이드. 하지만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 게임 개발사는 플랫폼에 수수료를 냅니다. 이게 머니 사이드죠. 게임기 싸게 팔고 게임 팔아서 남기는 구조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도 초기에 보면요, 개발자들한테는 개발 도구를 거의 무료로 제공했어요. 개발자들이 많아야 윈도우 생태계가 커지니까요. 이게 서브시디 사이드.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는 OS 가격, 즉 머니 사이드를 지불해야 있죠. 와, 듣고 보니 진짜 많네요. 핵심 원칙은 두 가지군요. 첫째, 초기에 꼭 필요한 그룹을 유인해야 한다. 네. 둘째, 가격에 민감한 그룹에게 혜택을 줘서 이탈을 막는다. 보통 개인 사용자들이 가격에 더 민감하고요. 정확합니다. 누가 꼭 필요한가? 그리고 누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자료 보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처럼 나라마다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국은 집 파는 사람이 다 낸다고요? 아, 맞아요.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비대칭 가격 구조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가별 규제나 관행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곳에서는 주로 집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전체 수수료 한 6% 정도를 혼자 다 부담해요. 혼자서요? 왜 그렇죠? 보통은 매도인이 집을 팔아서 차익을 얻는 주체니까, 그리고 또 수수료를 자기가 부담함으로써 더 많은 잠재 구매자를 끌어들일 유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아, 구매자 부담을 덜어줘서 집을 더 잘 팔리게 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한국은 아시다시피 매도인이랑 매수인이 각자 자기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내잖아요. 10억짜리 집이면 대략 500만 원씩 각자. 이게 바로 플랫폼의 가격 구조가 그 시장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야, 이거 가격 설정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혹시 그런 좀 실패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안타까운 사례가 있죠. 바로 한국의 프리첼 커뮤니티입니다. 아, 프리첼 저도 옛날에 썼었는데. 네, 기억나시죠? 2002년 당시에 1,000만 명이나 회원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닭과 달걀 문제는 이미 해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운영 자금을 확보하려고 커뮤니티 운영자, 그러니까 동호회 시사업 같은 분들에게 월 3,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월 3,000원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은데. 그렇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 당시 무료 서비스에 너무나 익숙했던 이 사용자 그룹이 가격에 엄청나게 민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결국 싸이월드 같은 다른 무료 서비스로 다들 옮겨가 버렸죠. 결국 프리첼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와, 누구에게 돈을 받느냐 이게 정말 중요했네요. 네. 가격에 민감한 사용자 그룹에게 비용을 부과한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던 거죠. 페이스북처럼 광고 모델 같은 다른 수익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다음에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한번 슬쩍 보세요. 누가 돈을 내고 있고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안에는 그 플랫폼의 성장 전략, 그리고 어떤 사용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들이 점점 더 치열하게 정쟁하는 이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비대칭 가격 전략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